자, 우선 1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이고요. 우선 1과목 중에서 하회 정의 및 이용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회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화회라고 하는 것은 꽃화의 풀회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자 의미로만 봤을 적에 꽃화의 풀회면요, 꽃이 피는 초본이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자, 예전에는 그 하회라는 이 의미 자체가 꽃이 피는 초본이라는 굉장히 좁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요, 지금은 그것이 의미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어서 꽃이 피는 초본성 식물에서부터 뭐 목본성 식물 혹은 관엽식물 그리고 난과식물에 이르기까지 그 대부분의 식물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 더 첨가해서 뭐 하회 가공품들, 뭐 어떤 걸 얘기하냐면 뭐 아파라든지 건조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포함되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회라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광범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하회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생각을 한번 하셨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느냐, 화회를 이용하는 형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걸 먼저 보셔야 될 텐데, 자, 책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보면서 뭔가를 보게 될 텐데요. 자, 이건 책하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설명이 같이 연동되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책 몇 페이지를 설명하는구나를 쉽게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중간중간 체크를 해서 책에 어떤 몇 페이지가 되겠다, 혹은 책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다, 이런 것들을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서 살짝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지금 책 16페이지입니다. 자, 하회 정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용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회 이용 형태는 크게 나누자면 뭐 실외에다가 사용을 하느냐, 실내에다가 쓰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대표적인 실외에다 사용하는 거에는 정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정원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 실외 공간에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혹은 의미를 가지고 그 장식적으로 꾸며놓은 혹은 그 실용적으로 꾸며놓은 이런 뜻을 가지고 정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넓은 의미에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원의 의미도 있겠지만요. 좀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면 배추를 심고 파를 심고 양파를 심으면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꾸미고 갖고 놓았다면 이것도 실용적인 의미의 정원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그 정원의 범주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정원에는 우리가 크게 얘기를 하면 서양식 정원이 있고요, 동양식 정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양식 정원에는 우선 중국식 정원, 일본식 정원, 한국식 정원 이 정도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중국은 대륙이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정원 역시도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좀 큼직큼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식 정원에는 그 중국식보다는 그 비슷하기는 하지만 중국식에 비해서 굉장히 스케일이 작고 섬세하고 좀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섬이고 그 땅이 좁다라는 어떤 지리적인 이런 혹은 그 문화적인 여건 때문에 좀 그렇게 그 전체적인 정원의 그 형성이 바뀌어져 있었을 텐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 한국식 정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식 정원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그 중국이나 일본식 정원과 굉장히 근접하고 비슷한 형태의 것들도 많이 있지만요. 자, 특히 우리나라만 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건 화계. 그 약간 계단식으로 된 후원이라든지, 그리고 보통은 그 다른 나라에서는 그 집의 앞쪽을 갖다가 중심적으로 가꾸는 정원이 발달이 되어 있다면 특히 서양에서는 그게 심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독특한 어떤 정원 중에서는 후원이라 그래서 뒷뜰을 갖다가 꾸며놓은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국식 정원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그 재미있고 독특한 어떤 형식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정원의 형태들을 쭉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은 동양식 정원이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서양식 정원도 생각할 수 있어요. 프랑스식 정원, 굉장히 가공적이고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강한 그런 것들을, 그리고 기하학적인 느낌이 강한 정원에서부터 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영국식 정원까지 그 서양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정원이 존재해 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정원은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간단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제 화단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단이라는 것은 일년초나 혹은 수꾼초 같이 이런 그 식물들을, 꽃이 피는 식물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가꾼 뜰을 가지고 우리가 화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분류를 하면, 자, 입체 화단이다 혹은
평면 하단이 있다. 그리고 입체 하단에 넣기에도 그렇고 평면 하단에도 넣기에 그런 것들은 특수 하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분류를 합니다. 자, 입체 하단의 예를 우선 설명을 드려보면, 자, 대표적인 거에는 기식 하단하고요, 경제 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식 하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식물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큰 공원, 정원 이런 데 가보시면 그 교차로 같은 데 중심에다가 분수라든지 아주 독특한 그런 그 조형물을 놓고 그 조형물 주변에 키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들끼리 이렇게 점점 밖으로 오면 올수록 키가 작은 것들을 심어서 한 군데서 봐도 그 조형물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관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 보신 적 있죠? 자, 보통 중간에다가 분수를 설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대표적인 기식화단입니다. 좀 비슷하긴 하지만 경제하단 같은 경우에는요, 건물의 벽이라든지 아니면 담장 같은 데다가 그런 것들을 그 배경으로 해서 가장 벽 쪽에는 키가 큰 식물, 글로디올라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키가 좀 큼직큼직한 식물, 그리고 좀 더 작고 좀 더 작고 좀 더 작고 이런 식물들을 심으면, 자, 앞에서 보기만 해도 벽면까지 어떤 식물들이 차례대로 심겨져 있는지 한눈에 보여지죠. 자, 이런 것들을 경제화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손이 닿기 어렵고 앞쪽엔 손이 닿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키가 작은 쪽에는 좀 자주 교체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심는 경우가 많고요. 뒤쪽에는 그다지 자주 교체해 주지 않아도 되는 식물들을 식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입체 하단에 속하는데요. 그 외에도 노단 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입체 하단에 속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평면 하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면 하단에 보면, 자, 첫 번째 1번 보시면 18페이지 보시면은 평면 하단 1번 보이시죠? 자,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예가 화문 하단이에요. 자,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공부를 하시면서 무조건 특정한 단어를, 자, 평면 하단에는 화문 하단이 있고, 리본 하단이 있고, 포석 하단이 있고, 이렇게 외우시면 굉장히 힘드세요. 저는 또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외우고 나면 돌아서면 딱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점점 공부 싫어 이렇게 되시고요. 외울 수 없어 이렇게 되시고요.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도대체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뭘까? 어떤 의미일까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맞아, 의미가 그거였어 라고 쉽게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를 먼저 생각하시고 넘어가세요 라는 걸 굉장히 많이 권장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평면 하단의 대표적인 게 1번에 화문 하단이 나왔는데, 화문 하단에는 뭘까요? 자, 꽃화자에다가 무늬할 때 사용하는 문자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꽃으로 만든 무늬로 구성된 화단이다라는 뜻이죠. 자, 쉽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쯤 갖고 있는 양탄자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가끔 수목원이라든지 식물원이라든지 아니면 박람회 같은 데 보시면 꽃을 이렇게 색깔별로 식재를 막 해서 어떤 무늬를 낸다든지 글자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거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화문하단입니다. 자, 키가 작은 초하류를 이용을 해서요, 아라베스크 문양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글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문양을 만드는 건 꽃으로 만드는 문양 화단이라고 해서 화문 화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이런 화단에는 키가 큰 식물 같은 건 심기가 좀 불편하겠죠. 왜? 문양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중 화문 하단에 식재하기 어려운 식물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키 큰 식물이 예로 든다면 그게 답이 되겠죠. 키가 작고 높이가 비슷한 것들끼리 식재를 하고 색이 좀 다양한 걸 식재를 하는 게 훨씬 더 문양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화문 하단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화문 하단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가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쉽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이 약간 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본 하단이라든지 포석 하단 같은 게 있을 텐데요. 리본 하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원 걷다 보면 그 보행로 가장자리에 이렇게 띠처럼, 리본의 띠처럼 이렇게 회양목을 짧게 깎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짧은 펜지 같은 식물들을 쭉 심어서 그 띠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그 리본 하단입니다. 작은 키가 작은 관목을 심어서 이렇게 깎아서 쓰실 수도 있을 거고요. 예쁜 꽃을 심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시는 게, 자, 포석 하단 보이실 텐데요. 포석 하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공원에서. 디딤돌이라든지 돌 같은 것들,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화강석 같은 돌들을 이렇게 모양을 줘서 혹은 바둑판 형태로 쭉 깔고 사이사이에다가 꽃잔디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키가 작은 식물들, 다육식물 같은 것들 쭉 심어서 이렇게 쭉 그 돌을 깔아놓은 것처럼 해놓은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포석화단인데요. 한 번쯤 밟고 가셨겠지만 그게 뭔지 아마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지 몰랐을 거예요. 이제 이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공원에 가시거나 혹은 그 식물원 같은 데 가시면 이게 그때 얘기했던 그
그 화단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왜요?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화단에 대한 것들은 지금까지 입체적인 화단하고요, 평면적인 화단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19페이지 가시면 특수화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특수화단은 입체화단이라든지 그 평면 화단에 넣기는 좀 애매해요. 그렇다고 해서 화단에서 뺄 수는 없으니까 약간 특수한 형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창문 화단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침상 화단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제 화단 같은 것도 대표적인 특수화단에 들어갑니다. 창문 화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유럽 같은 데 여행하시다 보면은 그 이태리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왜 창가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그 철로 구조물 만들어서 화분 같은 거 막 얹어놓고 이렇게 화단같이 만들어 놓고 꾸며놓은 거 보셨죠? 그게 다 창문 하단인데요.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어서 사실 이 창문 하단을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그 외국 같은 경우 겨울이 아주 춥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창문 하단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사실 건물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선큰 그 가든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침상 하단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자, 침대처럼 그 공간을 그 평지보다 더 낮게 깎아서 더 낮게끔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식물을 식재하는 걸 우리가 침상 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그 침상 하단에는 어떤 곳이 있냐면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캐나다 그 부차드 가든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부차드 가든은 그 가든은 그 전체가 침상 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침상 하단의 장점은요. 자, 어때요? 그 평지에다 식물을 식재할 때보다 이렇게 밑으로 살짝 깎아서 이렇게 식물을 식재하면 면적이 훨씬 더 넓어지고요. 자, 경사지까지 식물을 식재했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를 보실 수 있죠. 바로 이게 선큰 가든, 그 침상 하단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런 그 특수 하단에 속할 거고요. 자, 수제 하단 혹은 뭐 수중 하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물을 매개체로 해서 하단을 꾸며 놓은 걸 얘기를 합니다. 뭐 연못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떠한 그 수공간을 만든 어떤 구조적으로 수공간을 만들어서 뭐 그 수생식물들을 식재해서 만든 경우도 이런 바로 수제 하단에 그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수 하단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자, 다음번에는 이제 그린 인테리어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사실 이 그린 인테리어라는 거는 뭐 특별하게 분야를 나누기는 어렵지만 그 인테리어, 실내 공간에 사용되는 그 식물을 사용하는 대부분, 혹은 때로는 그 테라스라든지 실외 공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토탈해서 그린을 이용한 인테리어다 해서 그린 인테리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거에는 뭐 테라리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 테라리움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테라라는 뜻이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리움은 방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무슨 말이죠? 흙이 있는 방이라는 뜻입니다. 밀폐된 용기나 혹은 반밀폐되는 용기에다가 토양을 넣고 거기다가 작고 섬세한 식물들을 식재해서 어떠한 그 공간을 만들어서 유리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식물을 키우는 걸 바로 이 테라리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테라리움 같은 경우의 특징이 처음에 식재를 한 다음에 그 전체적인 그 습도를 잘 맞춰두면요 몇 달 동안 더 이상 관수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수분이 순환이 되면서 잘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약간 독특한 개념의 그 식물 혹은 그린 인테리어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런 그린 인테리어도 그린 인테리어에 속하는 게 테라리움도 있을 거고요. 자, 테라리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책 20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테라리움에다가 뭐 다른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으면 비바리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번에 뭐 수생처럼 만들면 아쿠아리움, 뭐 물이라는 뜻이죠.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아쿠아리움이라고 얘기를 해서 쓰기도 하는데,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책만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다 수경재배도 있고요. 쭉 넘어가서, 자, 그 다음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될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하회장식 식물 재료의 분류 중에 식물명 부분입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화단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정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 식물명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번 단락에선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우선 식물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23페이지입니다. 자, 식물명이라는 거는요. 자, 우선 좀 미리 그 사전 설명을 드리면요. 자, 혹시 여러분들은 아마 이 강좌를 듣고 계신 분들은 틀림없이 플로리스트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혹은 간혹 전문가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꽃시장이라는 데를 한 번쯤 가보시거나 아니면은 동네 꽃집에서 꽃을 한두 번쯤은 틀림없이 사보셨을 텐데 그런 경우 있으시죠? 같은 식물을 놓고 이 사람은 A라고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B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A가 맞나 했는데 어느 날 저쪽에 갔더니 B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돼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식물명을 부르자라는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식물명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부르기 위해서 자, 책에 보시면은 국제식물명명규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식물명을 부르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해서 식물명을 부르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식물명에서 따르는 거는, 자, 여러분도 혹시 스웨덴의 그 유명한 그 식물학자 잘 아시죠? 칼폰 린네우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분이 처음에 사용하기 시작하던 이명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명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이 이명법이라는 걸 듣게 되는데요. 자, 지금은 그 학명 중에서 이명법하고 이 학명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의 분류라든지 분류의 목적이라든지 왜 분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우선은 그 분류하는 그 방법 혹은 학명의 설명에 대해서만 제가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학명을 설명하려면 몇 가지 우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식물은요. 분류를 합니다. 자,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자, 여러분들 혹시 그런 얘기 어렸을 때부터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 속, 과, 목, 강, 문, 이렇게. 글씨가 너무 예쁘지만 가만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워낙에 달필이라서 글씨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아마 그냥 외우기만 하셨을 거예요. 자, 외우기만 하셨을 텐데, 그 실질적으로, 자, 제가 조금 잘 보이도록 좀 쓸까요? 자, 다시 쓸게요. 자, 너무 제가 벌려서 썼네요. 종속, 과목, 강, 문, 개. 자, 잘 보이시죠, 이제? 글씨가 예쁘지만, 역시. 자, 그런데 외우기만 하셨지만, 자, 어떤 게 제일 큰 범위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혹시 제일 먼저 동물계, 식물계 이렇게 분류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당연히 개가 제일 큰 범위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제일 작은 개념은 종이 되겠죠. 자, 이런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서울에 그 다음번에 서울 중에서 역삼동에 그리고 역삼동 중에서 몇 번지에 김씨 집안에 몇 대 손에 뭐 숙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식물 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번에 문, 강, 목 이렇게 돼서 과, 속, 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뭐 김숙자 혹은 저처럼 장은옥입니다. 그러면 장은옥이라는 이름을 쓰는 나라가 그다지 흔하지는 않아요. 얼마나 될까요? 뭐 미국에서도 물론 장은옥이라는 뭐 이름을 쓸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이름은 아시아 계통이라는 걸 우선 아실 수가 있죠. 미국에 살더라도 아시아 계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이런 경우에는. 자, 그러면 굳이 이 뒤에까지 제가 대한민국의 뭐 지구라는 곳에서 대한민국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 제가 아시아 계통이구나라는 건 이제 알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아시아 계통 중에서도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지만 옛날에는 집성촌이 있었죠. 장씨만 사는 동네. 이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대한민국까지는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이 장은옥이라는 이름은 대부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밖에 개문, 강, 목까지는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과 이하지만요. 이름에서 표현하는 건 요 끝에 있는 속하고 종이에요. 자, 저는 속이 장이고 종이 은옥입니다. 물론 그건 아니지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은옥은 은옥이지만 자, 장이라는 속 안에 들어있습니다. 왜? 장은옥이지만 장숙자도 있을 거고 장말자도 있겠죠. 다 장씨지만 각각이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종이 되는 거고 이 성은 장씨 집안이라는 건 이 속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이 개념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과 이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름에다가 표현하는 거는 자, 속하고 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번에 자, 우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종이라는 거는요. 가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리고 종하고 종은요. 서로 상호 생식이 가능해요. 자, 요거보다 조금 큰 개념이 속이라고 했는데요. 이 속은
하나의 종만으로 이루어진 속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속이라는 거 안에 여러 개의 종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얘기 들어보셔서 일종 일속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의 속 안에 하나의 종만 있는 경우.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의 속 안에 여러 개의 종이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석죽이라든지 카네이션이라든지 다 다이안투스 안에 들어있지만, 자, 다이안투스 속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석죽도 있고 카네이션도 있고 페랭이도 있습니다. 페랭이 꽃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의 속 안에 다이안투스라는 속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종과 속은 구별을 하실 수 있겠고요. 자, 이게 어떤 의미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번에 이름에 대해서 학명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자, 제가 아까 린네의 이명법을 따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린네의 이명법은요, 자, 속명 플러스 종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명명자를 붙여줍니다. 왜? 헷갈려요 이러지 않기 위해서 명명자를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반드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이명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학명의 표기는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보면, 머리가 아파.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 소리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여기다 깨끗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서, 속명 플러스 종명 플러스 명명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벼 너무 잘 아시죠? 자, 벼는요, 오리자예요. 속명이 오리자고요. 그 다음번에 종명이 자, 사티바입니다. 아이고, 글씨가. 예. 그 다음에 명명자는 이거는 린네가 명명을 했기 때문에 자, 린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아이고, 글씨가 예쁘긴 하지만 자, 오리자 사티바 린네 이렇게 되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하다가 보면 이렇게 이제 표시는 했어요. 아, 요게 학명이야. 요렇게 표시를 해. 여기까지는 했는데 문제는 하나씩만 있으면 이게 종명인가? 이게 속명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법칙을 만듭니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법칙을 만드냐면요. 자, 항상 첫 번째, 속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고요. 종명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한 단어씩만 있어도 이게 속명이구나. 이게 종명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명자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속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고 종명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명명자도 대문자로 쓰면 어떻게? 속명하고 명명자가 또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속명하고 종명은요, 이탈릭체로 이런 거 보셨죠? 너무 누웠나요? 우리 삐딱하게 누운 거 보셨죠? 자,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있는 이탈릭체로 표현을 하고요. 자, 린네는 똑바로 써져 있는 인쇄체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첫 글자가 대문자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삐딱하게 이탈릭체로 표현이 되고 명명자는 인쇄체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단어씩만 봐도 이게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쓰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막 삐딱하게 쓰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손으로 쓰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쓰다 보면 이렇게 이탈릭체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탈릭체로 쓸 수 있을 땐 쓰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요. 자, 위에처럼 똑바로 쓸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속명과 종명에 밑줄을 그어줍니다. 그러면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밑줄도 안 그어져요. 이럴 때는 볼드 처리하기도 합니다. 자, 볼드 처리라는 건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좀 진하게 되는 거 이렇게. 자, 요게 볼드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두껍게 표현을 해주면 린네하고 오리자하고는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학명을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명, 종명, 명명자를 정확하게 내가 한 단어만 있어도 구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법칙을 만드는 거죠. 자, 이 법칙이라는 게 처음 배울 때는 복잡해 그런 걸 왜 만들어 하지만 이런 법칙을 내가 스스로 알게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보면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어떤 누구인지 몰라도
아, 얘는 속명이 이거고 얘는 종명이 이거구나. 그래서 대충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속명, 종명, 명명자의 그 표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속명, 종명, 명명자를 표시를 했어요. 자, 그 다음번에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자, 벼에서 변종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품종을 만들기도 하고요. 뭐 또 이게 또 변하게 되죠. 안 변했으면 좋았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에 변종이 생기는 경우에는요. 뒤에 자, var 점이라는 걸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변종명을 써줘요. 이건 변종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var 점이 없으면 도대체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또 뭐가 길어졌어 라고 하지만 변종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 우린 이건 변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변종명 말고요. 인위적으로 개량되어진 품종은 포마의 약자 for 점 혹은 f 점을 붙입니다. 같은 위치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예 품종 같은 경우에는 cv 점 혹은 이렇게 cv 점을 붙이기도 하고요. 혹은 이렇게 따옴표 안에다 넣기도 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오리자, 사티바, 린네 그 다음번에 var 점 여기에다가 뭐 벼가 요 품종에서 변이가 됐는데 뭐 A라는 품종이 뭐 아바라는 품종이 생겼어요. 제가 만든 거지만 자, 아바라는 품종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아바라는 품종이 생겼으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하고 나서 아바라는 변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아바가 붙으면은 자, 품종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품종이 자, 아바입니다라는 뜻이고요. 요 CV는 자, 아바가 붙으면 자, 어때요? 얘는 어때요? 원예 품종인데 아바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떻다고 그랬죠? 자, 똑같이 오리자, 사티바, 그 다음번에 린네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 cv.아바 하고요. 똑같이 따옴표 놓고 아바가 이렇게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품종명은 항상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의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책 27페이지 아래에 보면 제가 표 안에다 넣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제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죠? 자, 변종, 개량된 품종, 그리고 원예 품종, 이런 것들보다 제일 중요했던 건 여기 첫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는 소문자, 속명은 대문자, 종명은 소문자, 그리고 명명자는 첫 글자가 대문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했죠. 그리고 표기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탈릭 채로 쓰고 그 다음에 인쇄 채로 쓴다. 자, 그래서 학명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어떠세요? 학명 표기 너무 힘드셨을 텐데 자, 어렵다 하시면 학명 표기는 점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 원칙만 아시면 그 다음번에는 아, 이게 이 말이구나 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자, 학명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다른 학명들 써놓은 거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 이게 이래서 여기를 이탈릭체로 썼고 아, 이게 여기서 이래서 따옴표 안에다 넣었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제가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자, 특이사항 보이시죠? 27페이지 보시면 이제 학명을 표기할 때 특이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거기 대표적인 예로요. 자, 책에 히비스커스. 네. 자,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 자, 뭐예요? 무궁화죠.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는 무궁화입니다. 자, 속명이 히비스커스고 종명이 시리아쿠스인데 시리아가 원산이라는 뜻이죠. 자, 요거는 첫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는 소문자, 이탈릭체까지 어느 정도 물론 제가 이렇게 손으로 썼기 때문에 이탈릭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긴 하지만 어느 정도 지켜서 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뭐를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속명을 표기할 때요.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 책에 앞에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 히비스커스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이러면 매번 풀로 쓰기가 불편하잖아요. 이럴 때는 앞에 하나 정도가 나왔거나 혹은 혼동되지 않는 선이라면 이거를 H. 시리아쿠스로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건 그 페이지 내에 한 단어 정도 나와서 대부분 혼동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앞에서 하나를 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자, 그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히비스쿠스 시리쿠스가 제가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예에는 명명자를 약자로 표시하는 경우도 나와 있습니다. 자, 카멜리아 여러분들 뭔지 잘 아시죠? 카멜리아 자포니카. 야포니카라고 읽는 게 정확하죠? 보통 자포니카로 많이 읽는데요. 자, 정확하게는 카멜리아 야포니카로 읽는 게 맞습니다. 자, 카멜리아 야포니카는 동백입니다. 동백을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정확하게 끝까지 들어가면, 명명자까지 들어가면 린네가 들어갑니다. 자, 린네가 그 동백을 명명했기 때문에 린네가 뒤에 들어가는데요. 자, 이렇게 어떠세요? 이걸 이렇게 쭉 다 플레임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 린네를 L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를 해서 요렇게. 자, 끝에 이렇게 점이 있다라는 거는요, 뒤에 줄임말이 이 안으로 들어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줄일 수 있냐? 내가 내 마음대로. 뭐, 카멜리아 야포니카 같은 경우 말고, 뭐, 예를 들어 다른 게 있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다 이렇게 줄였어요. 그게 아니에요. 명명규약에서 혹은 국제표준에서 제시하는 대로 이걸 줄이게 되는데, 제 마음대로 찾자만 따는 게 아니라 제시하는 대로 줄이게 되는데요. 그것도 아주 유명해서 린네처럼 아주 유명해서 혼동이 되지 않는 선에서만 약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무나 개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일 수 있다, 명명자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명명자를 생략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명명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학명이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조금 더 쉬워졌는지 모르겠어요. 학명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조금 더 쉽더라고요. 지금은 좀 여러분들한테 판서만 갖고 설명을 드렸지만 도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펼쳐놓고, 자, 몇 페이지 보세요 해서, 자, 여기 VAR 점 나온 예 보이시죠? 이런 경우가 바로 VAR 점입니다. 뭐 이런 경우,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학명 한번 찾아보시면요, 둥글레나 무늬 둥글레 같은 거 보시면 변종명 표시 같은 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쭉 찾아보시면, 이런 경우에 둥글레에서 또 무늬가 더 들어가서 변종이 됐으니까 이게 무늬 둥글레는 여기 또 붙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명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보통명입니다. 자, 제가 아까 계속 학명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학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학명을 쓰면 좋은 점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학술적인 이름이잖아요. 전 세계 누구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고요. 프랑스도, 미국도, 영국도, 한국도 똑같이 씁니다, 학명은. 물론 가끔 이명 처리된 걸 학명으로 착각해서 혼동돼서 나라마다 다르게 쓰는 게 아주 가끔 있기는 하지만 거의 99.99%는 같이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학명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명을 아직까지 쓰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어쨌거나 학명을 쓰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쓰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명이라는 거는요, 학명처럼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 나라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일상적으로 쓰는 걸 우리가 보통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대신 보통명은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다는 게 그 단점이에요. 그 대신 장점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이진 않지만 쉽게 부를 수 있고 누구나 편하게 부르고 이미 익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또 보통명의 단점이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아는 리시안서스라는 꽃 잘 아시죠? 꽃도라지라고 그러셔도 아실 텐데, 자, 이 리시안서스라는 꽃은요, 사실은 학명이 유스토마예요. 속명이 유스토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스토마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이름이겠지만 유스토마라는 이름보다는 리시안서스라고 부르는 이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이 유스토마라는 거는 본래 처음에 옛날 학명이 리시안서스였어요. 그런데 이게 리시안서스가 이명 처리되고 현재는 유스토마라는 속명으로 부르는데 아직까지 그때의 잔재가 남아서 리시안서스라고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또 꽃도라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간혹 터키도라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죠. 뭐 나는 꽃도라지라고 하고 저 사람은 터키도라지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있잖아요, 터키도라지. 그러면 이 사람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터키도라지가 뭐야? 난 꽃도라지만 아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보통명의 단점이 되고 문제점이 되겠지만 그 대신 쉽게 외울 수 있죠. 이게 도라지랑 비슷하니까 꽃도라지라고 부른구나. 유스토마는 좀 좀 어렵다 이럴 수 있지만 꽃도라지, 그래서 꽃도라지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쉽게 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통명의 장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학명에서부터 보통명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그 학명이라든지 보통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정리하시는 게 왜 이렇게 쓰고, 왜 학명이 필요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쉽고 빠릅니다. 그리고 학명을 왜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하며, 그리고 또 학명을 할 때 왜 아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제가 아까 쭉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다 혼란이 없고 서로 착오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일정한 틀 안에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학명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플로리스트라면 누구라도 학명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다 아셔야죠. 꽃의 정확한 이름도 모르고 그냥 이런 거죠. 저는 이름이 장은옥인데 장은옥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장은옥이야. 그러면 걔는 장은옥이니까 어떻고 어떨 거야 라는 게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걔 왜 있잖아. 그 꽃하고 거기 왜 약간 키도 보통 키에다가 키가 좀 작나? 얼굴도 동글동글하고 걔 있잖아. 이러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도 모르고 이름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저는 꽃해요 이런 소리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학명이라는 건 굉장히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고 나오지 않고를 떠나서도 기본적으로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학명이라든지 이런 이름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하시기 용이하게끔 만들었을 어떤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 장에 대한 설명은 뒤에 따로 이제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